지금 한국항공 우주산업카이는 진짜 숨 돌릴 틈 없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FA50 수출로 시작된 K방산 열풍은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까지 이어지면서 완전히 가속도가 붙었고, 이제는 단순히 한두 나라가 아니라 아예 수출 플랫폼 자체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의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은 그냥 기술 발전 정도로 표현하기엔 너무 작은 말입니다. 미국,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십 년 동안 다져온 항공기술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순수 의지와 노력으로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깨부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K방산의 베스트셀러 FA50은 같은 기체 플랫폼으로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할 수 있는 완전 효율형 모델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2017년 마라위 전투에 FA50PH를 실전 투입해 성능을 입증하면서 국제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공군도 이미 T-50 계열 항공기만 150여 대를 운용 중이며 2023년 10월에는 FA50이 무려 10만 시간 무사고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총 150대가 해외에 수출되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위치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더 넓어질 전망이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확장,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 그리고 최대 500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까지 카이는 지금 한 단계 더 큰 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 FA50을 중심으로 일어난 K방산 붐은 수리온, LAH, KF21 등 다른 한국산 플랫폼으로도 확장되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리온은 육군 전력화 11년 만에 첫 수출 소식을 알리며 한국 헬기 실력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고 불리는 KF21, 보람에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 마하 1.8, 시속 약 2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 만에 주파 가능한 속도를 가진 이 전투기는 K방산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업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이 구조가 실용화되면 조종사의 생존, 작전 효율성, 임무 성공률이 모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카이는 이 기술을 위해 이미 작년 2월 무려 10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자율 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 유무인 전투체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는 유케브와 다목적 무인기까지 융합한 진짜 차세대 공중 전투 시스템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확장은 결국 한국의 항공력이 6세대 전투기 영역까지 도달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미국이 KF-X 핵심 4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많은 국민들조차 한국이 진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까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칸을 직접 채우겠다는 각오로 A사 레이더, DOTGP, IRSG, RF 제머 같은 핵심 장비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며 자력 개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의 거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거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 자립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바로 오늘의 KF-21 블록2 가속화라는 서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은 확실하게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28년 말 일괄 적용 예정이던 블록2 공대지 능력도 완성된 무기부터 순차 통합 방식으로 바뀌면서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즉, 1년 남짓이면 KF-21 블록2가 현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전투기 수요와 공급의 중심축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현재 유럽은 전력 보강의 속도를 올리고 있고 중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태평양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4.5세대 이상급 전투기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여론 중에는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불안감을 숫자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블록1 양산 40대를 2026년 말에 초도 전력화한다고 못 박았고 그 직후 블록2 기능을 순차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얹어가는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즉, 전력 공백이 없는 연속적 업그레이드 체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조달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2013년 그리펜을 선정했을 때도 기체는 아직 배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치와 업그레이드 동시 추진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기술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KF-21의 첫 엔진 점화 당시 시제기 내부에 탑재된 항전 장비의 78%가 이미 한국산으로 전환된 상태였고 그중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총 241개의 결함 데이터가 발견될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새벽 실험을 반복해 단 1년도 안 되어 결함률을 14%까지 줄였습니다. 해외 군사학계에서는 이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 완성의 순간 외신들은 갑자기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이 6대 시제기로 누적 3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도 단 한 건의 치명적 비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비상식적 수준의 개발 안정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군사 분석 기관에서는 한국이 스텔스 외피 패널의 미세 단차 기준을 0.2mm 이하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F2 전투기 제작 당시 기준치 0.4mm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해외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방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해외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반딩 아일랜드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레이더가 110km 범위에서 항공기 표적을 동시 40개 추적한 실험 데이터를 입수했다며 이를 유럽 A사 레이더와 동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이 선진국도 10년 이상 걸린 스텔스 영상 최적화를 5년 만에 끝내고 미국의 5세대 기체와 유사한 공력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때부터 UAE와 사우디,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을 찾아오며 KF-21 도입을 위해 국방부 문턱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때까지도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분담금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동남아 핵심 파트너라는 이유로 배려하던 인도네시아를 그 이후에는 철저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느라 실제로 들인 인력은 3만 5천 명이 넘고 단 1년 동안 레이더 통합 테스트에만 46개의 부처 지원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단위의 투자를 생각하면 기술 이전을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라면 공동개발국이 유지될 경우 KF-21 핵심 기술 중 20% 이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0%에 가까운 구매국 지위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지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협상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UAE와 폴란드, 필리핀까지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은 기술 주권 우선 원칙을 협상의 기본 전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국가도 한국 기술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기체 형상이나 엔진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정보 소재, 전자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복합 소재 연구진이 스텔스 외피 패널 제작 공정에서 단차 기준을 0.18mm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이 성과를 처음 받아본 해외 항공 전문가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유럽 전투기급 복합 소재 기준을 크게 앞서는 값이었고 일본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단차 유지 기술은 스텔스 성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해외 방산업체들이 탐내던 분야지만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버렸습니다. 복합 소재 원가가 1제곱미터당 170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확보한 생산 공정 효율 자체가 곧 전투기 경쟁력으로 환산되는 셈입니다. KF-21 개발 중 수집된 비행 데이터는 27만 건이 넘었고 이 데이터로 구축된 전투 알고리즘과 센서 융합 기술은 해외에서 별도 판매만 해도 1,000억 원대 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시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가 내릴 판단을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조종사에게 한 박자 빠른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실제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등 항공 기술에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KF-21을 도입하면서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면 지나치게 이득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한국은 이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준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KF-21 체계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구축된 항전 레이더 통합 테스트 라인은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던 수준의 설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실제로 한국은 이 설비를 활용해 A사 레이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률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 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방산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했다는 해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스텔스 소재, 항전 알고리즘, 레이더 통합 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면서 분담금 비율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기술을 선택받는 국가로 위치가 바뀌었고 폴란드와 UAE, 필리핀 등 대형 수요국들이 KF-21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협상력의 중심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올라섰고 더 이상 외부 요청에 따라 기술을 내어주는 구조가 아닌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받는 구조로 전환해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KF-21이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2개월 앞당겨 체계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설계 및 제조 역량을 입증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단순히 기체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무장 체계 통합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와 유도무기를 동시에 국산화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뿐입니다.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올해 초 한국이 본격적으로 KF-21 탑재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투 사업을 개시하면서 세부 내용이 공개됐고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프로젝트는 국산 공대공 유도 미사일 통합 개발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없는데 무슨 2단계의 사업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단계는 독일 아이리스티나 미국 AIM-9N스와 같은 해외 최신 단거리 미사일을 도입해 KF-21에 장착 통합하는 것이며 2단계는 남의 것을 장착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우리 손으로 우리만의 미사일을 직접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현궁이나 천궁2 등 세계적 수준의 유도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의 목표 또한 해외 최신 미사일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무기입니다. KF-21 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모두 국산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경이로운 속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으며 보통 자국산 유도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국가들조차 여러 종류의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에 완전히 통합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전투기 무장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만 잘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두뇌인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완전히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 먼저 검증된 외산 무장을 통합하고 기체가 안정화된 뒤 수십 년에 걸쳐 국산 무장을 부분적으로 얻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 설계 단계부터 국산 무장 장착을 전제로 한 병행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즉 기체와 무장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계로 보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이 병행 개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CJ 4호기와 6호기인 복좌형 KF-21입니다. 단좌형 개발과 동시에 복좌형까지 진행해 양쪽을 함께 완성해버렸고 지금은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귀빈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복좌형에 나란히 탑승해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산 이사 레이더와 국산 유도무기의 완전 통합인데요.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국산 미사일에 전달해 정확히 명중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국가 간에도 절대 공유하지 않는 기술 장벽입니다. 한국은 이 장벽을 놀라운 속도로 뛰어넘고 있는데요. 레이더도 있고 미사일도 있으면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 전투기에서 이 과정이 천문학적인 난이도를 갖는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현대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 후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레이더가 초당 수십 번씩 적기가 왼쪽으로 꺾였거나 고도를 끌어올렸다가 속도를 줄였을 때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보내 유도 명령을 계속 갱신하는 데이터 링크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때 기체와 미사일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화 방식 프로토콜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코딩은 극도로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현대 공중전의 승패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 공군이 국보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통제 능력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2,400만 줄이 넘는 코드로 구성되며 그중 단 한 줄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검증 테스트하는 데에만 전체 개발 기간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전투기의 두뇌인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를 절대 타국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KF-21에 미국제 AIM-120 암람 같은 미사일을 탑재할 때 세부 소스코드 대신 통신 규격 인터페이스 정보만 받아도 어느 정도 통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성능이 개량되거나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한국은 미국에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때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일명 블랙박스 정책으로 인해 구매국이 임의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른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도 소스코드 안 줄 거니까 너희 미사일은 F-35에 못 단다라고 나오면 그대로 종이 호랑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KF-21이 진짜로 경이로운 이유는 단순히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산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국산 유도탄을 하나로 묶는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언어 체계를 직접 만들어버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사업의 주관업체가 LIGNX1이라는 사실입니다. LIGNX1은 이미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신궁과 함대공 미사일 해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라는 세 가지 세계적 유도 무기를 개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하나로 모아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3궁의 성능과 신뢰성은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을 정도이며 이미 실전까지 치른 무기들입니다.
천궁2는 UAE와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3개국에 총 14조 원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신궁은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UAE, 사우디, 필리핀 등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신궁, 해궁, 천궁 이들 중 어느 하나만 갖고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셋의 장점만 뽑아 합쳐 만든 것이 바로 4기급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셈입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의 기술적 기반은 대략 다음 세 축으로 나뉘는데요. 신궁에서 가져온 고성능 IR 영상 탐색기 기술, 해궁에서 가져온 극단적 기동성을 가능케 하는 공력 설계, 천궁2에서 가져온 최첨단 유도 조종 데이터 링크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한국 공대공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할 기초 기술은 맨페즈 계열 지대공 미사일 신궁에서 가져옵니다. 신궁은 개발 당시 적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를 완전히 국산화했습니다. 이후 더 정교한 영상 처리 방식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적외선 영상 시커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해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AIM-9 사이드와인더는 아직도 단순한 핫스팟을 쫓는 구형 방식입니다. 만약 적기가 고온의 플레어를 대량으로 뿌리면 미사일 탐색기는 실제 엔진보다 더 뜨거운 플레어에 속아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F-15가 발사한 최신형 AIM-9X가 시리아군 수호이 22가 살포한 플레어에 기만당해 빗나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는 신궁에서 검증된 이중 대역 파장 구분 시커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장의 차이를 분석해 진짜 엔진과 가짜 플레어를 지능적으로 구분해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술축은 명품 함대공 미사일 해궁에서 가져옵니다. 바로 미사일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공력 설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검증된 30 데이터와 노하우를 한 번에 쏟아부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놀라는 지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궁 해궁 천궁2가 이미 한국군에 실전 배치되어 10년 가까이 운용 검증된 무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외에서 쌓인 대규모 수출 실적 덕분에 안정적인 부품, 소재 공급망과 규모의 경제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양산단가,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채 출발할 수 있습니다.